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조치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내일 있을 개각 소식에 벌써부터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의견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요즘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특정 부분만 좀 이렇게 짧게 잘라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은 어디에 좀 방점을 주는 게 좋을까요?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 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를 했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책임은 가해자인 일본에게 있다는 거하고요. 이것은 어쨌든 일본 자신을 포함하여 모두가 피해자다. 그래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금 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점하고요.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 생태계 개선을 할 수 있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에게는 더 이상 이득 없는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 산업계에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점으로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대일 메시지와 비교하면 좀 어떤 점이 살짝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그전에는 지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메시지는 둘 다 승자가 아니다. 모두가 지는 게임이다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 이걸 대일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대국민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게 장기적으로 이대로 교착 상태가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승자가 없는 네거티브 썸 게임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대통령의 고민이 들어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에게 조처를 철회하라고 하는데 일본은 지금 철회하려고 하지 않고요. 또 국내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은 외교적으로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 저간의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고민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또 보면은 냉정하게 경제를 돌아보고 도약의 계기로 만들라. 결국은 그 기업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주는 함의가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둘 다 지는 게임인데 누가 더 많이 취약하고 예민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더가 더 많이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길을 얘기를 했고 정치권에서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분명한 건 여당 그리고 한국당 뭐 보수 야당에서도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방법에 대한 지금은 외교적 해결을 해야 될 적기이고 근데 여당에서는 야당 좀 같이 하자 협조 좀 해달라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한교안 대표의 또 다른 막말 파동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사실은 입에 담지 못할 말로 그 지금 현재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그리고 국민과 여야가 초월적으로 좀 이렇게 합심을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자고 하는데 이 지금 황교안 대표는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로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교에서도 뭐 4대 강국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정부가 내놓는 안, 그러니까 단기적 처방과 중기, 장기적 처방전을 계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냥 귀를 꽉 닫고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소득 주도 성장을 바꿔야 된다. 뭐 최저임금에 대해서 또는 주 52시간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국내 이제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의 핵심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내놓는 오늘의 메시지는 아무래도 그 회의 성격이 경제자문회의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내놓은 그런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어쨌든 전달이 됐고 예. 오늘은 자문을 구하는 자리니까 조금 더 냉정하고 냉철한 자세로 입장을 내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당에서 내놓는 안이 그러니까 여당만의 안은 아닙니다. 예. 정부와 청와대와 그리고 국민들 속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당은 여기에서 조금 한 발 좀 한 발 더 나가서 예. 그러니까 대안을 좀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외에 지금 정부 측의 그런 다양한 안에 대해서 별로 협조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일 관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일본의 아베가 이 조처를 철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을 지금 쥐고 흔들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내에 지금 그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개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국내 정치에 지금 활용하려고 들 거고요. 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어찌됐든 그 여당 내에서 집권당 내에서 나오는 무슨 의병이라든지 뭐 죽창가라든지 반일 감정이라든지 예. 경제 전쟁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 논리를 되풀이함으로써 국민의 반일 감정을 확산시키면서 대통령과 집권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예. 묘하게도 적대적 공존 비슷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 초당적인 관점에서 의원들하고 몇몇 사람이 일본을 방문을 해가지고 네. 몇 가지 제3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전략물자라는 이유로 지금 수출을 규제하겠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인 제3의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자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일본의 부품 소재에 대해서 공개하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와 그다음에 일본 국민 그리고 정치와 경제를 좀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합리적인 움직임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야당에서 4대 강국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왕따가 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매우 그 타당한 지적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에서 2주 사이에 지금 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 전술 유도 무기 시험까지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일본이 가하는 경제 보복을 남북 평화 경제로 해결하겠다 그랬는데 마치 하답하듯이 지금 그 발사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이 이런 상황인데다가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지금 미국이 제시하는 우리에게 무슨 방위비 분담금 더 높여달라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해달라라든지 또는 뭐 INF와 관련해 갖고 지금 중거리 미사일을 지금 한국에다가 배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면서 중국, 러시아가 또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도 지금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4강 더하기 북한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야당의 대표로서 당연히 지적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위 그 외교적 대화를 하라 그러면 지금 집권당이 할래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하고 직결되는데 여기서 대화한다 그러면서 마치 더 수그리는 듯한 인상을 주면 표에 직결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그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반일 감정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총선에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국가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물밑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야당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 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일본이 가하는 경제 보복은 비합리적인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또 한 목소리 내고 아까 제가 그 합리적인 정치인들이 보고서 낸 걸 보면 여야가 굉장히 초당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집권당과 대통령이 귀 기울이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말이 모순이 있는 게요. 왕따라고 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왕따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거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패싱을 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판문점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주장할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 첫 번째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나치게 제목 장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언론에
아주 좀 자극적인 말로 뽑혀져가지고 국민들한테 잠시나마 좀 이렇게 혹하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왕따 이게 아닙니다. 지금 뭐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미국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있고 네. 일본하고도 물밑에서 여러 차례 특사도 보내고 대화를 시도했는데 일본이 걷어찬 것이고요. 예. 중국하고 러시아도 하고 있으니까 왕따라는 말은 함부로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니 봅니다. 네. 그렇게 특사까지 보냈는데 예. 그것을 일본은 걷어찼으면은 탓해야지 왜 그럼 대한민국 그게 정부를 왕따지 탓합니까? 뭡니까? 그리고 지금 남북미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는데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북한과 했습니다. 미국 정상이 만났고요. 예. 결국 그렇게 해갖고 정상들이 그 이벤트를 했는데 결국은 그 후속으로 이루어져야 될 북미 핵 협상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왕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알겠습니다. 것인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철벽을 치면 네. 그러면 말이 아니다. 집권당이 가짜 뉴스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가짜 뉴스다. 지지를 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진행을 가짜 좀 하셔야 될 것 뉴스입니까? 같습니다. 겁니다, 지금. 진짜 예. 가짜 구분도 못합니까?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주제를 이제 감정적으로 내일 대응하면 안 있을 됩니다. 아유 그쪽에야말로 갈 길이 감정적으로 네, 대응 좀 네. 하시지 넘겨보도록 마시고 하겠습니다. 말장난 좀 하지 네. 마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내일 있을 집권당 개각 다 이야기를 행동하세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제일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예상대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인사 한마디로 부적격과 면죄부의 인사입니다. 조국 수석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정부가 끊임없이 추구해온 신독제 완성을 위한 검찰 도구화의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등의 개각은 문 대통령의 조국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하나만한 개각이 될 것입니다. 자, 나경원, 오신환 두 원내대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바른미래당하고 그 자유한국당이 최고의 이렇게 궁합이 보일 때가 아마 조국 수석을 공격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조국 사랑을 재확인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예. 이제 신독재 완성을 위한 검찰 도구화 선언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이 아니고 예.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 하면서 헌법 개정을 위해서 대통령이 그 선거 공약으로 했던 원포인트뿐만 아니라 이제 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공수처 도입에 대한 그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해서 뒷받침을 했던 분이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제징용을 둘러싸고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조력을 해야 될 그 조국 수석이 다양한 형태의 그 의견 개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실패했다고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어거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사 검증 청문회가 청문회 적이 파행을 많다. 가거나 보고서 예. 채택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헌법재판관 한 분께서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수석이 곧 인선으로 발표될 때 아마 가장 핵심적으로 조국 수석 인사청문회로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할 것 예. 같은데요. 예. 제가 볼 때는 결국 지난 2018년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에 그 김태우 특별수사관 때문에 이제 운영위가 운영위원회 열렸었죠. 열렸지만 예. 결국은 망신으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문제는 결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인 예.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나 공수처법 또는 검찰 개혁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사회가 사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개혁의 예. 길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적임자이기 때문에 했다고 보고요. 야당의 공세가 높아질수록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본인이 잘 해나가서 돌파를 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번 정권을 통해서 예. 한 가지 이제 주요 전례가 만들어졌다면 결국 장관에 대한 또는 장관급에 해당해서 청문회 보고서를 이제 그 경유해야 되는 그런 인사의 경우에 그런 국회 청문회가 별 의미가 무용론에 없다. 대한 예, 얘기. 그렇기 예. 때문에 청문회가 그 청문회를 통해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예. 얼마든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조국 그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돼서 예. 청문회를 이제 그 경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 다수의 여론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에서도 저렇게 비판은 하지만
거의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기대감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그런 논란이 나오든 또는 어떤 의혹이 나오든 간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다수 여론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임명하는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 이것이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건 아무 상관도 없이 그런 전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다시 지금의 집권당이 야당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할 말조차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제 대통령의 그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애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그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지금 현안이 많잖아요. 지금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한일 갈등을 포함한 외교의 그 논란을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갈등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통합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정치에 올인한다라는 것을 조국이라는 인물의 임명으로서 지명으로서 아주 명쾌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이 시점에 뭐 아직 총선도 많이 남아 있고 왜 이 시점에 굳이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황교안 대표도 뭐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보수가 아주 그냥 사분오열돼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에 현 주소를 반영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제 일본 문제를 둘러싸고 그 지도력이나 아니면은 리더십이 굉장히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바른미래당이 그 일부가 지금 이제 또 손학규 대표를 흔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뭔가 좀 그 통합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그 지지율을 좀 올려보겠다라는 그런 그 목적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당 안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의 몸값을 왜 올리려고 하느냐. 두 번째는 대한애국당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또 친박계 우리공화당요. 친박계 의원들이 볼 때는 유승민 의원을 이 통합의 대상으로 놓고 본다는 얘기는 이쪽에 소위 그 극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하고는 결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쪽도 못 잡고 저쪽도 못 잡는 상황이 되는데 더더구나 이 지금 그러니까 말은 되게 이제 우리 애국당스러웠고 행동은 또 그 소위 비박 쪽과 이렇게 내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나경원 원내대표의 스탠스는 그냥 당일치기, 그러니까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겠기에 만들어내는 뉴스용 그 행동. 이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없다. 이것을 보수 대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절제 있고 정제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마다 좀 뭔가 이렇게 좀 제안을 해서 뉴스를 통해서 좀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이지 그러니까 좀 정교하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한국당 내부의 반응을 보면은 뭔가 보수 통합에 대해서 의견이 참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총선이죠. 이걸 이제 큰 배경으로 보면 우선 민평당이 지금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소위 비당권파라고 하는 그 호남 중심의 의원들, 그리고 바른미래당에도 바로 이제 호남 중심의 손학규 대표를 위호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자신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어떤 구도가 유리한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국은 통과되느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자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순에 더해서 내년 총선에 결국은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확고한 그런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위 반문연대 내지는
보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중도 개혁을 지향하는 합리적 보수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떤 그러한 그 전략적인 그런 어떤 그 구상 내지는 그런 조율 속에서 나온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분은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다시 자유한국당의 보수층과 합류를 한다면 예. 나름대로 파급력이 있는데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유승민도 살고 자유한국당도 살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도 내가 대구에 가면 자신이 없으니까 수도권으로 나온다라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도 적어도 그런 그 신선한 이미지의 정치인들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그럼 본인들이 뭘 내려놓고 자기 혁신을 하는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얼마나 많은 그 집권당에 대한 비판을 합니까? 예. 비판이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예. 거는 그런 딜레마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소위 침묵하는 지지자들이 지금 관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 4년 전에도 소위 그 안철수 신당이라는 것이 거의 연말에 예. 그리고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로 대선 치면 직전, 내년 예. 그 총선 직전에 만들어지면서 요동을 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특히 집권 여당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거의 그 토끼와 거북이처럼 야당복이 있다라고 이제 늘어져 있는 상황이 많은데 정치라는 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요. 그럴수록 전공법을 쓰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말 그런 사람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뭔가 야당다운 야당을 끌어가려면 그런 어떤 이벤트성의 발언 또는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좀 전략을 제대로 만들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또 자기 희생이 되더라도 뭔가 보수 야당 그리고 정말 상식적인 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부터 보여주는 것이 순수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는데 예. 뭐 여당이 늘어져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팩트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1년 전에 경선 룰을 확정을 졌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당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네. 내년 총선을 대비하겠다라는 거고요. 오늘도 뭐 뉴스에 나왔지만 TK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을 정도에 그것을 가시화시키겠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 지방선거 때 그 저희가 굉장히 성과를 낸 것은 올해 내년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학고부동한 전국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춘다면 내년 총선에서 어떤 당에게 표를 줘야지만 국정운영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현재 보수야당의 이합집산은 지난 4년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야당에서 분열이 있었던 것이고 그 분열이 이제 당시 대선 후보 군들이 이제 생기면서 총선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번 총선은 그 야당의 뾰족한 대선 후보군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제3, 제4 야당이 그닥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라고 전망합니다. 그 과학적인 기준으로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당이 야당복이 있어서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야당이 비판만 오로지 하고 대안 있는 야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막말 프레임으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태의연한 색깔론과 조풍몰이, 이 평화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모습 때문에 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지 여당 탓은 아닙니다. 거기 여당이 늘어져 있어서를 지금 잘못 해석한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말하는 그 집권당이 늘어져 있다라는 측면은 지금 여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동원을 하고 어떻게 조직을 강화하느냐 저는 그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적어도 집권당이라면 아까 초장에 제가 그 지적을 한 예. 지금 경제 문제라든지 또는 외교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고용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나고 국민적으로 지지가 견인돼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그 조직된 힘을 보여주는가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얘기 조금 전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지금 10명 비당권파 의원들이 이제 탈당을 선언을 하면서 그럼 남아있는 의원이 이제 4명, 4+1, 5명 정도 사실상 미니정당 되고 나간 10명은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느냐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 남아 있는 의원 중에 한 분, 두 분
정도가 이제 전북 출신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전남 강주 출신이고요.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이제 당권파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호남 출신이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도 지금 굉장히 거치가 불안정한 거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아마 제3지대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정기국회 상황을 조금 보지 않을까 당분간은. 싶습니다. 몸을 함부로 움직였다가 또 바른미래당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르는데 가가지고 또 어려운 시기 겪고 또 어려운 시기 겪는 바에는 무소속으로 좀 있다가 평화당이 이제 정동영 의원이 과연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이제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이 지금 뭐 러브콜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자유한국당 안이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아프네. 몇 달 동안은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 야당이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허구한 날 못 볼 걸 보여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